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부터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굉장히 심심하고 뭔가 큰 이슈는 없습니다. 늘 이제 부각받았던 이슈들이 또 재부각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를 이미 시장에서 흡수하고 가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뭐 악재가 생기는 게 조금 더 이상할 정도로 그냥 계속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만 그 호재성 뉴스의 강도는 굉장히 이제는 많이 사그라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뭐 일단 1차적으로 관세 또 속보가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이 인터뷰도 시장 하락의 요인이 됐었던 것 같고, 제가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은행의 이 비축 자산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발언들,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면서, 뭐 물론 이제 한국의 이슈가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솔라나도 하락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또 다 하락을 하죠. 이제 요즘에 그 8만 3천, 뭐 8만 뭐 초반대 요 선에서 계속 횡보해요. 계속 횡보. 그래서 생각보다 강세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하는 이제 분석가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참고를 해 보니까 요즘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장에서의 패턴 자체가 바뀌어서 사실 예전 시장 대비해서도 완전히 이제 헷갈리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급격하게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조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에 좋은 단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시장이 주지 않고 그냥 계속 끝모르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상승장인가 보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그것을 매집을 했다라고 해도 다시 시장이 바로 하락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의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이번 불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솔라나 이야기부터 오늘 나눠볼 건데요. 솔라나에 관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그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이낸스에서 솔라나 매집을 재개했고요. 보유량이 한 달 새 40%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낸스가 지난해 8월 2,600만 개의 솔라나를 보유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감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 물량이 감소를 했다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금 이제 물량을 모으는 모습들, 매집한 모습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바이낸스의 이런 움직임들은 가격 상승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솔라나는 고점을 또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솔라나가 약세를 나타냈는데 그 약세 시즌과 바이낸스 물량 감소의 시즌이 굉장히 일치해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뭐 11월, 12월 뭐 이럴 때 바이낸스에서도 물량이 감소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물량이 재개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침 새벽에 들려온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측근이 뭐 거너비어 빅 윅이라고 해서 뭐 거대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 이제 암호화폐 고문 역할을 맡았었던 비트코인 매거진 CEO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매거진도 트위터 X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뉴스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정을 여러분들이 트위터 그 있으신 분들은 요 계정 한번 입력해서 친구 추가하시면은 그 많은 소식들이 되게 빨리 와요.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 있는 크립토 뉴스는요, 이 트위터 글을 그냥 번역해서 올린 글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빠르게 암호화폐 뉴스 보고 싶다 이러면은 오히려 크립토 업계분들이 SNS X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 X에 이제 유의미한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팔로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대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비트코인 강세가 나타나면은
톱10 안에 드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파른 시장의 강세를 뭐 예측하는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무슨 소식이 나오려나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첫 200개 행정명령에 가상자산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알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소식통을 이분이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친해서 이 언지를 미리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정책과 관련한 그런 크립토 소식을 되게 먼저 선점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왜 빅 위기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물음표가 시장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간밤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인 혹은 내부자로 추정됐던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가 포지션을 정리하고 수익 실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부자 추정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어드레스 여기 보시면 주소 있죠. 이 주소에 따르면은 TWAP 전략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정리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계를 했던 당시에 90분 동안 비트코인 108개 규모의 하락 베팅 포지션을 정리를 했고 현재는 5,500개에 달하는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계정은 50배 레버리지라는 초고위험 투자를 감행해서 큰 규모의 수익을 거뒀고 이에 대해서 커뮤니티는 이 해당 계정이 트럼프 내부자다라는 그런 이제 주변인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정을 팔로우를 해보니까 숏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참고로 이제 암호화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갑을 추정을 해서 뭐 특정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를 특정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이제 이거는 기관 혹은 어떤 인물의 이제 지갑일 것이다라고 특정을 많이 해요. 되게 추측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버핏의 버크셔 회사의 지갑이 암호화폐를 매집하는 것들도 그 분석가가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버핏의 주소로 추정이 된다. 이래서 이제 버핏 주소를 올려줬는데 그 안에 알트코인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팩트 체크는 아니고 추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된 주소에 따르면은 뭐 이런 이슈들은 좀 시장에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에게 편입시킨 거는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설이 돌긴 했었거든요. 지금 그 비트코인 ETF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오늘 그 소식 가지고 올까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이 많아서 추가시키진 않았는데 지금 ETF 도입한다라고 해서 그 이제 법이 발의가 되고 이제 그 절차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비트코인 외환 보유액 편입에 관한 그 썰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 데 이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었는데 뭐 정작 그 하느니 난색을 보이면서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물론 이게 법이 발의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도 주 차원의 비축 자산은 많이 발의가 됐잖아요. 근데 발의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찬반 투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하느니 지금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또 오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었죠. 그 SEC 웹사이트에 XRP에 관한 전략자산 채택 제안서가 공개가 됐어요. 제가 요 제안서가 어떻게 진짜 공개가 됐나라고 해서 이제 구글링을 해서 어떤 제안서인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요렇게 이제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XRP를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그 제안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SEC 웹사이트에 XRP를 미국의 전략적 금융자산으로 채택하자라는 내용의 제안서가 게시가 되면서 이 주목을 받았는데 제안서는 노스트로 계좌 유동성 대체, 연방정부 지불 시스템 활용 등 XRP 기반의 금융 인프라 도입을 촉구했지만 사실 이게 SEC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출 문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웹페이지에서 크립토 투자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XRP가 조금 시장에 좀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제출한 문건이라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제목을 보시면 XRP를 미국 전략 금융자산으로 채택하기 위한 종합재산서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문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SEC 웹사이트에 게재가 됐고 이 분은 맥시밀리언 스타 우딩거라는 개인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분이 새롭게 출범한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서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분을 발췌를 해온 거고, 그럼 이분이 어떻게 제안서를 냈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공식적인 결제 자산으로 통합할 경우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노스트로 계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장을 했습니다. 이 노스트로 계좌라는 거는 해외 은행 간의 외화 결제를 위해서 유지되는 예치금인데요. 이 제안서는 이 중에 30%를 XRP로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지급 등의 국가 단위의 지불 시스템의 XRP를 활용할 경우 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언급했어요. 사실 XRP 자체가 리플페이라고 해서 이 국제 송금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탄생된 어떤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XRP의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국가적인 결제 차원에서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현실화 가능성 있긴 하다, 이런 인식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XRP가 지금 뭐 잘 쓰이고 있기도 하고 결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침 스테이블 코인을 XRP가 또 출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뭐 이게 제안서이긴 하지만은 아예 현실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에이다가 이렇게 매도 폭탄을 보였고 에이다가 장중에 7%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이다를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상의 에이다가 지난주에 매도되면서 이제 시장 충격을 가해졌었고 에이다 약간 폭락 사태까지 일으켜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될 텐데요. 요거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가져왔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또 한 번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서밋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서밋 실시간으로 많이 보셨죠. 그래서 크립토 서밋 때 사진인데, 이제 백악관이 정상회담에서 전략 비축 계획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규제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막대한 재정 적자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센시아 로미스 의원이 그러니까 비축 자산으로 이제 연방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넣자라고 했던 거에 그 의도도 이 막대한 그 정부 지출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서 담보를 두게 되는데 미국채를 담보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랑은 별개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회사인 테더도요, 지금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국채의 양이요, 웬만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보다 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테더가 이제 미국의 국채 자체를 보유량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연결고리도 여러분들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내년에 72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달러인데 이게 727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은행의 절반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과 유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개별 코인에 관한 모멘텀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들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온체인 지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시장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하고 있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약세장일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숨가쁘게 전해드렸고요. 본부장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잠깐 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별들에게 물어봐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엔비디아 GTC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GTC가 뭔가 하시면 이게 지난해도 열렸고 지지난해도 열렸고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젠슨항 CEO가 나옵니다. 젠슨항 CEO가 나오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이제 이게 이슈가 좀 되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삼성전자 HDM 그 메모리에 관한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아마 나올 겁니다. 어차피 하이닉스는 어차피 납품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납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됐느냐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HDM에 관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뭐 사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이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자분들이 그날 좀 정확하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딥시크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또 바이두가 뭐 하나 내놨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또 딥시크 못지않은 AI가 사실 되게 무섭게 지금 중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자국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는 뭐 애플 뮤직을 앞서는 게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 쪽 이제 유럽 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 아주 대단히 강한 상장돼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음악 사이트인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지난해 연말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흑자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흑자는 아닙니다. 마케팅비하고 사람을 감원하면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징은 아닌데 그게 갖는 의미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다섯 번째는 테슬라 일병이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제 테슬라 일병이라고 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가 자꾸 이제 올해 이제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테슬라가 당분간은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약세를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빅테크와 계속 손을 잡습니다. 지난해 이제 총선이 있었죠. 총선 때문에 빅테크가 손을 잡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에 왜 향후에 이제 어떤 미치는 영향 이 부분도 잠깐 좀 해드릴까 하고 있고요. 총선 이후에 지금 올해도 이제 뭐 테슬라가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심히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인도가 이제 수학 이런데 공대가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들이 상당수가 지금 보면 뭐 구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애플 CEO도 지금 인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도 쪽이 되게 이쪽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도가 지금 빅테크들하고 이런 인맥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나사 우주 비행사 9개월 만에 귀환 임박해서 얼마 전에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이거 잘 안 되긴 해가지고. 예, 근데 잘 안 보셨던 분인데 그 드라마 그대로입니다. 이게 9개월 만에 귀환을 했어요. 스페이스X 드래곤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성공했는데 원래 이제 귀환 예정일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귀환 예정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지난해 왔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9개월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됐고 이게 제가 이제 저희가 로이터 쪽에서 이제 노이스 톰슨 쪽에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캡처 장면을 제가 한 장면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 원래 드라마 장면보다 훨씬 더 안에 보니까 복잡하고 있을 공간도 없어요. 완전 전선으로 다 그냥 도배가 돼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이게 뭐 장면이 잠깐 나오고 잠깐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이쪽에도 어떤 라인업도 이렇게 뭐 드라마 장면처럼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쪽에도 완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있어요. 이쪽에 센터도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다음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 텐데 나사 쪽에서 이제 수신을 받는 쪽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도 상대방의 이제 우주 스테이션도 실 공간도 거의 없어요.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선이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선이나 이런 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정선 이런 게 거의 뭐 사람이 이렇게 잠깐 있는 공간 요 정도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깔끔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사람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 9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거. 어쨌든 있었고요. 사실 이제 도킹을 했고 이제 크루10이라고 임무 수행을 비행사 4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엠 맥클라이언, 니콜 에이머스랑 일본의 다쿠아 오니시, 러시아의 키릴 페스코프라는 분이 이제 합류하면서 임무를 인계받고 귀환 작업을 이제 나머지 분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生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이제 추진 결함이 발견돼서 요 부분이 이제 하게 됐고요.
원래 안전을 이제 고려해서 스타라이너만 무인 교환을 시키고 원래 있었던 윌리엄스와 윌모어라는 분이 원래 계획보다 9개월을 더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돌아와야 되는데 요 분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있는 동안 이분들이 이제 요 두 분이신데 있는 동안 미세 중력에 대한 인체 변화 연구를 했고요. 초파리 연구는 안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처럼 드라마처럼 초파리 뭐 그런 거 연구는 안 하셨고요. 우주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 연구를 했고 식물 성장 실험, 3D 프린팅 같은 다양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했냐고 그랬더니 우주에서 보내는 예상치 못한 긴 시간 동안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을 했다. 그거 도 닦았다는 얘기죠. 도 닦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오면 이제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제 수니 윌리엄스하고 부치 윌모어랑 요 두 분이시네요. 두 분이시고요. 요 두 분이 이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오실 것 같고 크루 9이라고 요 전에 있었던 팀이 요 전에 오셨던 팀이 오실 것 같고요. 이렇게 도킹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도킹을 하셨고요. 요 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이렇게 요 분이 이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제 요 분이 장면이 찍힌 장면이라서 이제 오실 거고 뭐 똑같아요. 그 드라마랑 약간 비슷한 장면이 믹스가 돼서 드라마를 지금 했으면 좀 더 화제가 됐겠죠. 미국에서 지금 하면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스타라이너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갔던 스타라이너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잉에서 만든 건데 계속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고 크루 드래곤이라고 이번에 갔던 거는 좀 괜찮은데 어쨌든 스타라이너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에서 만든 이게 하게 될지 모르겠고 스페이스X라고 했던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괜찮은 거라서 이제 크루 드래곤을 계속 두 개 다 운영을 할 생각인데 나사는 어쨌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어쨌든 괜찮은 작품이라 이제 크루 드래곤으로 이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밖에 지금 왕복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요. 야, 근데 이게 지금 9개월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이게 진짜 진짜 도 닦는 못 심정 돌아온 거네요. 그죠? 못 들어온 거예요. 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하고 아휴, 너무 목숨을 건 예,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실험을 위해서 간 거니까 우주 비행사니까 이제 야.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먹는 거랑 다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나사가 갔다 왔다고 합니다. 많이 발전하긴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실험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2025인데 이제 잘못 썼습니다. 2025 GTC 컨퍼런스 AI 칩 전망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거고 블랙베리 루빈으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을 지속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CNBC에서 났던 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GTC가 이제 25,000명 정도가 이제 참석할 예정이라면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참석하실 수 있고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못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빠서 방송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블랙에어를 지난해에는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울트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빈이 내년쯤에 나오게 되죠. 요 업그레이드된 루빈인데 요것도 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 어널리스트들은 이게 30배 이상 루빈이 블랙에어에 대비해서 30배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성능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칩 둘째 날에 나오는데 이제 젠슨왕이 요 연매출에 관한 어떤 성장에 관해서 2027년 요 부분의 성장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도 설명을 해줄 것 같고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도전에 직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불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어쨌든 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요즘에 계속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네가 해명을 좀 해라. 이런 요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것 같고 고대 고객사들이 계속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 칩을 왜 하느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도 지금 자체 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GPU가 지금 수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자체 칩이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뭔가 수익 모델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AI에 관해서 이제 수요는 많지만 각각의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AI 칩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 데이터 센터들의 GPU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최적화된 자체 칩을 만들면서 최적화된 그런 GPU에 대한 수요가 들면서 최적화된 자체적으로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자체 칩을 하면서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요. 중국 AI 스타트업에 대한 도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AI 연산 효율을 높이면서 GPU를 많이 안 쓸 거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이 아니라 사후가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쓸 거라는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젠슨왕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준비를 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주가를 올려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어떤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연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은 사실 27배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25% 정도 할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키플레이어라는 점은 뭐 중요하지만 블랙엘의 이제 발열 부분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랙엘이 이제 어쨌든 문제긴 하지만 루빈으로 이어지는 산뜻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쟁사에 대한 어떤 자체 칩과 이제 경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삼성전자, HDM 이 부분에 대해서 HBM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번에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게 명확하게 계약 기간이 딱 나오면 삼성전자 무조건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결이 되면 뛸 것 같지만 물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뜨뜻미지근하면 또 주가가 좀 약간 반영이 안 되면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날 GTC 이번 주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하고 제가 내일쯤 한번 이번에 구글 INO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일정을 한번 이번 달 일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소식 한번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바이두가 최근에 이제 그 어니 XI라는 모델을 냈습니다. 어니 4.5라는 모델도 냈고요. 두 개를 공개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리가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문제면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네. 그 네. 어니 AI 모델을 최근에 냈습니다. X1 모델하고 이제 두 개를 냈는데 이게 무료 공개입니다. 무료 공개고 바이두가 이제 어니 4.5 이게 기본 모델입니다. AI 모델과 X1은 추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델은 사실 무료 모델 같은 거고 X1 모델은 추론 모델인데 둘 다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X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 쪽에서 보면 이제 그 이제 4.0 모델 같은 그런 겁니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20 정도. 근데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건 어니 4.5 같은 경우는 GPT 4.5를 능가한다. 사실 제가 4.5 써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약간 특화되어 있는 모델 같아요. 그래서 4.0이 더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좋아요. 4.0. 네. 4.0이 좀 빠르고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네. 제가 4.5를 써보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4.5는 안 써요 제가. 그래 맞아. 너무 고도화되어 있으면 네. 그게 또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니 4.5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어를 잘 못하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수학은 잘하는데 텍스트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좋고 바이두 어니 4.5는 이제 자기들 말로는 어니 4.5도 우선하면 비용은 1% 수준이다라고. 무료라면서 1%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니 X는 딥시크 아론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론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논리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산이나 이런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학, 창작, 원고 작성의 대화의 능력과 하나인데 요게 이제 한글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글이 되긴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지만 비용이 절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료라고 하는데 무슨 비용이 절반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토큰을 사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 이 토큰 비용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내놓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마누스라고 있습니다. 마누스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부상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드릴 텐데 중국의 AI 관해서 알리바바랑 쭉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릴 건데 챗봇하고 쭉 한번 드릴게요. 마누스 AI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모니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율 AI 에이전트인데 데이터 분석이나 금융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 수행이 가능한 거고 이제 아론하고 늘 이제 빅스크 전문가들이 이제 이 부분하고 다른 영역을 가지니까 약간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쭉 나오면서 여기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 약간 이런 겁니다. 포브스에서 여기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등장하자마자 이제 지금 언제 얘기 나왔었냐면 지난 3월에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3월 초에 나왔던 거고 AI의 다양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건데 이제 어쨌든 중국이 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딥러닝하기 좋은 인구가 좀 많아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영어 부분이 어쨌든 자료가 약하고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자료밖에 없다는 게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정보를 빼간다는 약간 의심이 있어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 중국이 금방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GPU나 이제 AI 칩을 이제 미국에서 막으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AI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뜬금없이 얼마 전에 그 이상한 AI 칩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그런 나라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네. 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발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 이제 2024년 비용 절감으로 첫 연간 흑자, 씁쓸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났던 기사인데 그리고 이제 버라이어티의 지난해 이제 어차피 이건 좀 예상했던 겁니다. 3분기를 예상하면서 올해는 흑자를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2024년 마케팅 뭘로 흑자를 냈나 봤더니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비, 일반 관리 비용을 절약해서 약 5억 유로를 절약했습니다. 여기서 5억 유로 이 절약으로 했군요. 예, 절약으로 하면서 11억 유로를 순이익을 그러니까 5억 아. 유로를 절약하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경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게 어떤 마케팅 비용이나 이 관리 비용에서 한 5억 유로를 절약하면 실질적으로 한 2배 이상의 흑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만약에 한 명의 회사를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1.5배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인건비 1.5배가 절약하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쓰는 비용이 한 0.5배 정도가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절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유로를 절약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10억 유로가 절약이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왜냐면 뭐 와서 쓰는 게 쓰는 있으니까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4대 보험이나 보험료나 예, 관리 그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예. 0.5배가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약을 하면 5억 유로를 절약하면 10억 유로는 무조건 절약이 됩니까? 11억 유로가 절약이 됐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너무 쉽게 절약시킨 겁니다. 이거는 아무 기술 개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수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전략적 변화인데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거시경제의 어떤 투자자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출 절감이나 수익성 강화로 이제 바꾸는 목적인데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 예상 축소로 신규 증가를 둔화시킬 목적이 좀 있고 그다음에 R&D 비용 감축 때문에 플랫폼 혁신이나 경쟁력의 부정적인 역할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을 계속 줄여서 직원을 6%나 지금 줄였대요. 향후에 이제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스포티파이가 사실 스포티파이는 음악밖에 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영상 쪽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이 약간 OTT처럼 갇혀 있는 모델이라 열린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이제 이게 3분기부터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순이익이 3억 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다 줄여서 당시에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때도 직원 감축과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줄였습니다. 계속 지난해부터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걸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개인 요금을 1달러 올렸고요, 가족 요금을 3달러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 혁신이나 뭐 어떤 그런 건 비전 아니군요. 발전이 된 게 아니라 네. 가격 올리고 사람 줄이고 이거 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 줄 긋는 거고 뭐냐 숫자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 하겠습니까?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 살리시고 한 집안의 맞아요. 가장이고 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테슬라 일병 구하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지금 왜냐면 자기가 1억 달러 슈퍼팩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준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테슬라를 이제 트럼프가 나섰어요. 트럼프가 이제 테슬라 모델 S를 이제 시스칸 후에 약속하겠다고 사겠다고 하고 폭스 진행자인 시언 해니티도 이제 S 플레드를 구입하고 이게 테슬라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건데 이걸 샀어요. 응? 샀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혁신의 어떤 상징처럼 테슬라가 해가지고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샀어요. 맞아요. 민주당 맞아요. 사람들 말고 저희도 이제 보시면 주변에 나는 좀 약간 얼리 어댑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보수 지지자들 쪽에 보수로 얘가 돌아서면서 최근에 구매자 중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으로 보면 민주당이 2, 공화당이 1 정도 샀는데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다 안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화당이 많이 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제 신차들 보면 이제 최근에 뉴욕이 이제 민주당이 많거든요. 민주당 뉴욕이 많이 빠지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성향 대도시에서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강세징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로 따지면 민주당 쪽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는 사는데 공화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지층들이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충전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EV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좀 낮았어요. 비싸고 신뢰도가 낮은 차로 하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 의원들조차 구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미국산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를 더 선호한다고 그러고 마크 벌린 상원 의원은 주행 거리가 너무 짧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가까운 도시에서 90마일을 가야 되는데 포드 자동차를 하면 이게 한번 누우면 90마일밖에 못 가는데 포드 자동차를 사면 52마일, 520마일을 간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트럼프 테슬라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들 문제가 좀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테슬라를 이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다들 테슬라를 안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들 그러니까 테슬라 일병 구하려고 이제 많은 트럼프는 나서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가 지금 트럼프만 나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집토끼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테슬라가 뭔가 공화당의 지지층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러스트벨트라고 이제 약간 기름때를 먹고 약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쪽 계층하고 표밭이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빅테크 CEO와 논란 속의 전략 제공은 모디 총리인데 빌 게이츠하고 원래 제일 친합니다. 빌 게이츠하고 모디 총리는 사실 2019년부터 이제 빌 게이츠 재단하고 이제 같이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모디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친합니다. 그래서 사실 빌 게이츠 쪽에는 CEO도 이제 지금 현재 인도계고 이제 여러 가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쪽하고 여러 가지 30억 달러 이제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으면서 리더십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대규모 추동 테슬라는 인도에 이제 그 공장을 질 가능성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1월에 30억 달러 AI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애플도 인도에 아이폰 제조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구글도 AI 및 디지털 결제를 투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10만 양병설 물론 그분은 어디 가나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가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나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립 서비스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짜 점심은 없다. 뭔가 계산서가 꼭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계산서가 꼭 날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 글로벌 투자나 여러 가지 디지털 인도라는 생각을 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자국 기업이 성장이 없어요. 인도를 대표하는 기업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저는 아니요. 타다 네. 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빈부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 이 그쵸. 나라가. 네. 빈부차가 너무 심하고 정말로 뭐 큰 재벌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역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인프라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외세를 들여서 국내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자국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단기적 홍보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자국 기업을 성장을 시켜서 자국에 뭔가 TSMC 같은 약간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지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모디 총리가 물론 지금 3선에 성공을 해서 지금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5년마다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뭔가를 투자하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별로 없어요. 보시면 뭐 그 테슬라도 공장을 옮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무산됐고요. 예,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옮겨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랩소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모디 총리는 집권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그 내부적인 지지율은 나쁘진 않아요. 경제를 성장하고 있다는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 같이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에서도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은행 골드뱅킹 장내기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4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금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투자자들도 금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9,5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이달 들어서만 4% 이상 늘어나며 조만간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골드뱅킹은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금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 NH농협, 하나은행만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수급 문제로 지난달부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달 들어 14일까지 3개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147억 원에 그쳤습니다. 앞서 1월 270억 원, 2월 883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 판매가 위축된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LS-M&M이 공급하는 10g과 100g짜리 골드바의 4월 입고 물량을 사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한국금거래소 및 삼성금거래소의 골드바를 판매 중입니다. 금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국내 금 투자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 해군 군함 제조사인 호주 오스탈 인수를 다시 추진합니다. 앞서 하나오션을 통해 인수를 제안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개 지분 매수를 통해 인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유상증자를 통해 호주 현지 자회사 HAA 넘버원 PTY LTD에 각각 2,027억 원, 642억 원을 투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자금이 미국과 호주 해군에 군함을 납품하는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 매수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오션은 지난해 4월 약 9,300억 원을 제안하며 오스탈 인수를 시도했지만 오스탈 경영진이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그룹이 이번에 투입한 자금 규모는
오스텔 지분의 약 25%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략적 지분 매수를 통해 인수 가능성을 다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스텔은 해군 함정, 고속페리, 해상풍력 발전소 및 석유, 가스 플랫폼용 선박을 제작하는 글로벌 조선업체입니다. 특히 미국 엘리베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제작 납품하는 등 미국 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그룹이 오스텔 인수에 성공할 경우 미국 조선 및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수를 위해서는 호주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 미국 국방반처반보국 등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인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나그룹은 앞서 필리핀 조선소 인수를 통해 북미 조선 및 방산 시장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과 상선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하나그룹의 조선 방산 사업 확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인 ALT-B4에 글로벌 독점 개발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향후 항암 치료제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매드이뮨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며 계약금으로 4,500만 달러, 약 652억 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 및 판매가 진행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으로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품목 항암 치료제 피하주사 제형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글로벌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ALT-B4는 약물의 피하 조직 침투를 돕는 제조합 효소 단백질로 기존 정맥주사 치료제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서 긴 시간 정맥주사를 맞을 필요 없이 간편한 피하주사 방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은 기술의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받은 결과라며 빠른 개발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리스티안 마사체시 최고 의료 책임자는 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며 알테오젠과 협력해 항암 치료 방식을 변화시킬 새로운 피하 투여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중동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조 1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으며 최근 5년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규모는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전력공사와 8,900억 원 규모의 PP12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P12 가스 복합발전소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1,80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며 2028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설계와 주요 기자재 공급, 종합 시운전을 담당하며 발전소 건설 전문 업체인 셉콥3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사우디 전력공사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이번 PP12 발전소 건설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현우 두산 에너빌리티 플랜트 EPC BD장은 올해에만 카타르의 피킹 유닛, 사우디아라비아의 루마원, 나이리아원, 그리고 PP12까지 총 4건의 중동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달 12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과 함께 2조 2천억 원 규모의 루마원, 나이리아원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매출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사우디 자프라 지역에서 5,400억 원 규모의 열병합 발전 건설 계약을 따내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해 1조 원 규모의 주조 단조 공장 건설 계약도 체결해
현재 사우디 최대 규모의 투와이크 주단조 공장이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 신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발전, 플랜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